야, 박정희. 너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해온 거니? 구역질 나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밤새 준비한 3단 도시락을 복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안사도는 호텔 뷔페 불렀는데 넌 어디서 이런 풀떼기를 가져와서 망신을 줘. 모욕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며느리 얼굴에 던지며 비늘처럼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서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사 먹고 있어. 들어오지도 말고. 빗물 섞인 삼각김밥을 씹으며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시댁에 쏟아부은 수억 원의 대출금을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회수하겠노라고. 돈으로 사람을 금 나누던 시어머니가 길바닥에서 삼각김밥을 구걸하게 될 그날까지 자비 없는 몰락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이 올라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은 필수.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분홍색 보자기 위로 정성스럽게 매듭을 지은 박정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꼬박 5시간을 매달려 만든 3단 도시락이 묵직하게 손에 들려 있었죠.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 최말순이 고개를 삐딱하게 돌리며 코방귀를 크게 뀌었습니다. 박정희가 얼굴 가득 미안함과 기대를 담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우리 손주가 노래를 부르던 갈비찜이랑 무쌈말이도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가서 맛있게 먹어요. 간도 딱 맞게 됐더라고요. 최말순이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툭 던지며 거칠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박정희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혀를 찼습니다. 야, 박정희. 너는 도대체 눈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박정희가 당황한 기색으로 무거운 도시락 가방을 고쳐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최말순이 박정희의 손에 들린 보자기 매듭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찌르며 쏘아붙였습니다. 안사돈이 오늘 유치원 재롱잔치에 5성급 호텔 출장 뷔페를 부르기로 했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런데 그까지 풀떼기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가서 내 체면을 다 깎아먹을 작정이야? 너 나 망신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니? 박정희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억울한 심정을 꾹 누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이건 제가 밤새 정성껏 만든 거잖아요. 사돈댁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정도 들고 좋잖아요. 최말순이 박정희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을 낚아채듯 뺏으며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나눠 먹긴 뭘 나눠 먹어. 이거 들고 가면 나만 동네방네 거렁뱅이 취급받는다고. 너나 많이 먹어라. 이 곰단지 같은 년아. 최말순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는 복도에 있는 쓰레기 수거함 안으로 도시락 가방을 힘껏 내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며 정성껏 싼 갈비찜과 무쌈마리들이 시커먼 쓰레기 봉투 위로 쏟아졌죠. 박정희가 비명을 지르며 맨발로 복도로 뛰쳐나가 바닥을 짚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게 어떻게 만든 건데? 제가 밤새 허리 한번 못 펴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최말순이 코를 킁킁거리며 구두를 구겨 신고 밖으로 나와 박정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잠을 자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안사돈 앞에서는 이런 구차한 거 내미는 거 아니야. 너 그 꼴이 그게 뭐냐? 얼른 가서 씻고 옷이나 제대로 갈아입어라. 어디 시장 바닥 사람처럼 하고 오지 말고. 박정희는 쓰레기통 옆에 처참하게 널브러진 갈비찜 조각들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박정희는 억지로 숨을 참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롱잔치가 열리는 강당 입구는 벌써 화려한 꽃바구니와 알록달록한 풍선들로 가득 차 있었죠. 박정희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으려 하자 명품 가방을 든 안사돈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말순이 멀리서 안사돈을 발견하고는 버선발로 뛰어가는 신용을 하며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유, 사돈. 어쩌면 이렇게 고우세요? 아니, 이 가방은 또 뭐야? 너무 화려해서 내 눈이 다 멀어버릴 것 같네. 안사돈이 거만한 표정으로 가방을 흔들어 보이며 콧대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이번에 외국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사돈 생각이 나서 내가 특별히 하나 더 샀어요. 자요, 이거 들고 다니면 어디 가서 기 절대 안 죽을 거예요. 사돈 체면이 내 체면이잖아요. 최말순이 가방을 품에 꼭 안고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실룩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역시 우리 사돈밖에 없네. 안 그래도 가방 하나 사려던 참인데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딱 알았을까?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정희가 쓰린 속을 달래며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른, 일찍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사돈이 박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리며 최말순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사돈, 저기 구석에 서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옷차림이 꼭 우리 집에서 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같네. 최말순이 박정희의 옷소매를 툭 치며 민망한 듯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유, 사돈도 참. 우리 멀리 사는 친척인데 오늘 잔치라고 해서 일손 좀 거들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 정희 며느리는 지금 바빠서 못 왔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돈. 박정희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최말순을 쳐다보며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먼 친척이에요? 저 어머니 며느리 정이잖아요. 옷이 좀 이래도 저 정이 맞아요. 최말순이 박정희의 옆구리를 살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세게 꼬집으며 귓속말로 살벌하게 속삭였습니다. 너 지금 미쳤냐? 제정신이야? 안사돈 앞에서 급 떨어지게 어디서 며느리 소리를 해. 입 딱 닥치고 저기 가서 서 있어. 한 번만 더 입 벌리면 가만 안 둔다. 안사돈이 부채질을 우아하게 하며 박정희에게 턱짓으로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저기 일 도와주러 오신 분, 내가 오늘 새 구두를 신었는데 오다가 흙탕물이 튀었거든요. 저기 화장실 가서 이거 좀 깨끗하게 닦아다 줘요. 얼른요. 안사돈이 신고 있던 비싼 구두를 벗어 박정희의 발등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박정희가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최말순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죠. 최말순이 오히려 정희의 등을 행사장 밖으로 세게 떠밀며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사돈 어른이 시키면 예의하고 얼른 다녀와야지. 자, 여기 10,000원 줄 테니까 저기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이나 대충 사 먹고 있어라. 행사장 안에 들락날락하면서 물 흐리지 말고. 최말순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박정희의 손바닥에 쑤셔 넣었습니다. 박정희는 안사돈의 구두를 손에 쥔 채 쫓겨나듯 행사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앞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박정희는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눅눅한 김 냄새와 차가운 밥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박정희가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하염없이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댁의 도박빚을 갚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닳도록 일했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정 부모님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리고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했건만 돌아온 건
쓰레기통에 처박힌 도시락과 차가운 삼각김밥뿐이었습니다. 박정희가 퍽퍽한 밥알을 억지로 삼키며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시각 행사장 안에서는 최말순과 안사돈이 머리를 맞대고 은밀하게 속닥거리고 있었죠. 안사돈이 최말순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낮은 목소리로 유혹하듯 말했습니다. 사돈, 내가 지난번에 살짝 귀띔한 강남 땅 있잖아요. 그거 이번 달 안에 재개발 확정된다고 확실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투자 안 하면 평생 손가락 빨면서 후회한다니까요. 최말순이 눈을 번쩍 뜨며 안사돈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유 사돈, 나도 정말 넣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잠도 안 와요. 우리 집 아파트는 이미 대출이 꽉 차서 더는 안 나온다는데 어쩌지? 안사돈이 박정희가 나간 문 쪽을 힐끗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돈, 멍청하게 왜 그래요? 사돈 며느리 명의로 된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받으면 최소 3억은 당장 나와요. 그거 넣으면 5배로 불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요. 최말순이 입술을 달싹거리며 불안한 듯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허락도 없이 남의 명의로 대출받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안사돈이 최말순의 손등을 툭 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에이, 사돈도 참 답답하시네. 나중에 돈 벌어서 조용히 갚아주면 며느리도 좋아할 거 아네요? 오늘 밤에 며느리 깊이 잘 때 신분증이랑 도장만 살짝 챙겨서 나와요. 내가 아는 은행 지점장이 다 알아서 해준대도 그러네. 최말순의 눈에 시커먼 탐욕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정희는 운전대를 잡고 남편 김성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철 씨, 오늘 어머니가 안사돈 앞에서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당신도 봤지? 나를 무슨 집안 식모 취급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김성철이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지도 않은 채 창밖만 멍하니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좀 조용히 해.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고.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농담 좀 하신 건데 뭘 그렇게 사사건건 따지고 들어. 당신 하나만 꾹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잖아. 안 그래? 박정희가 핸들을 꽉 잡으며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해? 우리 친정아빠 수술비도 없어서 내가 밤마다 잠을 못 자는데 당신이랑 어머니는 안사돈 비위 맞추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당신은 내 남편이야? 아니면 어머니 아바타야? 김성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어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놈의 친정 소리 좀 그만해. 지겨워 죽겠네.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크게 투자해서 우리 다 잘 살게 해준다잖아. 당신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잘하고 있으면 돼. 어디서 여자가 소리를 질러. 박정희는 가슴이 돌덩이로 꽉 막힌 듯한 답답함에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가 지친 몸을 씻으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최말순이 살금살금 안방으로 침입했습니다. 화장대 및 서랍을 거칠게 뒤지던 최말순의 손에 박정희의 가죽 지갑과 인감도장 상자가 잡혔죠. 신분증과 도장을 챙긴 최말순이 거실로 나와 서둘러 외투를 걸쳐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몰래 나선 최말순은 아파트 단지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안사돈과 험상궂게 생긴 남자 한 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앉아 있었죠. 안사돈이 최말순을 반기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자, 사돈. 여기 서류에 도장 팍팍 찍고 신분증 이리 줘요. 대출금은 바로 내 계좌로 들어오게 설정해뒀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요. 이제 우린 부자 되는 거예요.
최말순이 손을 벌벌 떨면서도 박정희의 인감을 서류 곳곳에 사정없이 찍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의자 신분증 확인 끝났습니다. 비대면 인증번호 지금 바로 보냅니다. 최말순이 가방에서 훔쳐온 박정희의 휴대폰을 남자에게 넘겼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인증번호가 뜨자 남자가 빠른 손놀림으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순식간에 대출 승인 문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최말순이 안사돈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탐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 이거 진짜로 돈 확실하게 버는 거 맞지? 나 이거 며느리한테 걸리면 그날로 끝장이야. 안사돈이 최말순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싸 안으며 쾌활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아유 사돈, 나 믿으라니까요. 내 이름 석자 걸고 다음 달이면 강남 건물주 소리 듣게 해줄게. 그땐 며느리가 사돈 발바닥 핥을걸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박정희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금융 앱에서 날아온 대출 알림 문자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상한 예감이 든 박정희가 직접 은행 앱을 켜서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뜬 거액의 숫자를 본 박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3억? 대출 실행? 입금 후 즉시 출금?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박정희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뛰쳐나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최말순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내 이름으로 3억 대출받은 거 어머니죠. 당장 말해요. 이 돈 다 어디로 갔어? 최말순이 눈을 비비며 아주 뻔뻔하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눈을 왜 그렇게 떠? 소리는 왜 질러? 그깟 돈 좀 빌려 쓴 거 가지고 유나는. 나중에 다 갚아준다니까. 박정희가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깟 돈이라니요. 이게 어떤 돈인데. 당장 안사돈한테 연락해요. 그 돈 어디로 갔는지 당장 알아내라고요. 이 도둑놈들아. 최말순이 코방귀를 크게 뀌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시끄러워. 나 지금 안사돈이랑 백화점 가서 모피 코트 사기로 했으니까 방해하지 마라. 돈 벌면 다 갚아줄 거 아냐? 너는 돈밖에 모르니? 최말순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자 박정희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잠시 후 박정희가 거칠게 눈물을 닦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어오른 눈동자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서늘하고 독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가방을 챙겨 단호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모피 매장 앞 박정희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매장 안의 화려한 풍경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최말순이 수천만 원짜리 번쩍이는 모피 코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안사돈이 옆에서 손뼉을 짝짝 치며 최말순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그 코트가 아주 사돈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네. 당장 사요. 내가 골라준 거니까 최고지. 최말순이 박정희의 카드를 점원에게 내밀며 아주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긁어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돈을 아주 산더미처럼 잘 벌거든요. 하하. 박정희가 매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점원의 손에서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이 결제 당장 취소하세요. 이 카드는 도난당한 카드입니다. 최말순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입고 있던 코트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창피하게 왜 이래.
박정희가 최말순이 입고 있던 코트를 강제로 잡아채 벗겨 바닥에 팽개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꿈 깨세요. 이제부터 시댁에 들어간 내 피 같은 돈,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찾아올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그냥 무덤 파고 계세요. 박정희가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구둣굽으로 잔인하게 지지기며 최말순과 안사돈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백화점 매장 바닥에 팽개쳐진 모피 코트를 내려다보던 최말순이 거품을 무는 신용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안사돈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정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죠. 이게 무슨 천박한 행패야. 사돈, 괜찮아요? 저 미친 여자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네. 사람을 쳐? 정희가 안사돈의 손을 뱀을 털어내듯 뿌리치며 차가운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돈 어른, 남의 귀한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부채질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4명의 도용에서 대출받은 그 3억 원 당장 내놓으라고요. 안 내놓으면 여기서 같이 죽는 거야. 최말순이 바닥을 짚고 일어나 독이 바짝 오른 얼굴로 정희의 뺨을 향해 손을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찰싹 소리가 매장 안을 울리자 점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 남편 덕에 따뜻한 밥 먹고 사는 주제에 은혜도 모르고 미쳐 날뛰는구나. 정희가 붉게 달아오른 뺨을 만지지도 않은 채 최말순의 눈을 구멍이 뚫릴 듯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남편 덕요? 그 무능한 김성철 씨 도박빚 5억 제가 밤낮 없이 카페에서 접시 닦으며 다 갚았어요. 어머니 살고 계신 저 아파트도 제가 대출금 다 메워준 조건으로 명의만 해드린 거 잊으셨어요? 내 덕에 살고 있는 건 어머니라고요. 최말순이 삿대질하며 안사돈의 뒤로 쏙 숨어서는 쥐어짜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내 아들이 아까우니 당장 이혼 도장 찍고 빈손으로 꺼지란 말이야. 이 독종 같은 년. 정희는 백화점을 빠져나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미친 듯이 걸어나갔습니다. 장대비가 어깨를 사정없이 적셨지만 정희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골목으로 향했죠. 가방 깊숙한 곳에서 정희가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과거 시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줄 때 혹시 모를 배신에 대비해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지불각서와 근저당권 설정 서류였죠. 사무실 책상 너머로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박정희 씨,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셨습니다. 이 서류들이라면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오늘 당장이라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아주 확실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변호사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갚아준 그 피 같은 돈들 다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정아빠 수술비가 급해서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툭툭 치며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분명의 도용 대출권은 형사고소로 콩밥 먹일 수 있고 아파트는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빼도 각도 못합니다.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를 맞이한 건 현관문 앞에 쓰레기처럼 쌓인 자신의 낡은 옷가지들이었습니다. 현관 도어락에는 비밀번호 변경됨이라는 차가운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죠. 정희가 문을 부술 듯 두드리자 안에서 남편 김성철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너 상판대기 보기 싫다잖아.
이혼 서류 내일 보낼 테니까 사인이나 준비해. 이제 너랑은 끝이야. 정희가 문고리를 잡고 온몸을 떨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김성철,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똥오줌 받아내고 빚 갚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문 열어, 이 나쁜 놈아. 김성철이 문을 아주 살짝 열더니 이혼 서류 뭉치를 정희의 얼굴을 향해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번에 안사돈이랑 투자해서 떼돈 번다니까 너 같은 구질구질한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 당장 꺼져. 우리 집 물 흐리지 말고. 복도 바닥에 흩어진 서류 위로 정희의 눈물이 복물 터지듯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에 젖어 눅눅해진 옷가지를 챙겨든 정희는 갈 곳이 없어 근처 낡은 찜질방 구석으로 향했죠.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찜질방 바닥에 앉아 정희는 젖은 옷을 말리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친정 엄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희야, 아빠가 오늘 갑자기 숨가빠해서 응급실 왔다. 돈 걱정은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파출부라도 나가서 해볼게. 정희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통곡을 터뜨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 시각 안사돈은 시커먼 담배 연기가 가득한 비밀 도박장에서 최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그 미친 며느리년 쫓아냈죠? 아주 잘했어요. 이제 그 아파트 명의만 내 법인으로 싹 넘기면 세금도 안 나오고 투자금도 내일이면 2배로 불어날 거예요. 축하해요. 최말순이 좁아터진 고시원 방에서 짐을 풀며 비굴하게 아부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사돈만 믿어요. 우리 성철이 장가 다시 보내려면 번듯한 집 한 채는 있어야 하거든. 그년 아파트로 내 아들 새 장가 보내야지. 안사돈이 비열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고 옆에 앉아 칼을 만지던 아들 광수에게 눈짓했습니다. 야, 광수야. 그 며느리년이 혹시라도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면 손 좀 봐줘라. 특히 그 친정 부모들 사는 구석진 집 가서 겁 좀 팍팍 주고 오라고. 광수가 칼날 같은 눈빛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그런 힘없는 아줌마 하나 골로 보내는 건 식은 죽 먹기니까. 내가 확실하게 밟아줄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이 일구던 카페 정희의 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유리창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 예고장이 떡하니 붙어 있었죠. 건물주가 안사돈의 더러운 돈을 받고 정희를 길바닥으로 내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가시 돋친 대답뿐이었죠. 아니, 박 사장. 월세도 자꾸 밀린다고 소문나고 평판이 개판인데 내가 어떻게 계속 빌려줘? 나도 먹고 살아야지. 당장 짐 빼요. 안 그러면 용역 부를 거니까. 정희는 카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넘게 피땀 흘려 일군 일터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희는 다시 신발끈을 부러질 듯 꽉 조여매고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 신청서를 던지듯 접수했습니다. 접수창구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고는 도장을 쾅 찍으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서류가 아주 칼날 같네요. 내일 중으로 경매 시작한다는 결정문 발송될 겁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정희는 법원 문을 나서며 시어머니와 안사돈이 낄낄거리며 식사 중이라는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미 천박한 웃음소리가 문 밖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정희가 방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어젖히자 최말순이 밥상을 엎을 듯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또 나타나?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안 사라져. 정희가 가방에서 법원 접수 증빙 서류를 꺼내 최말순의 밥그릇 위에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저는 법대로 아주 잔인하게 할 테니까. 어머니 목숨처럼 아끼던 그 아파트 방금 내 손으로 경매 넘기고 왔어요. 이제 길바닥에서 주무실 준비나 하세요. 옆에 있던 남편 김성철이 젓가락을 내던지며 정희의 멱살을 잡으려 험악하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우리 엄마 집을 네가 무슨 권리로 경매를 넘겨? 죽고 싶어 환장했어? 정희가 성철의 손을 소름 끼친다는 듯 차갑게 뿌리치며 안사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사돈 어른도 목 씻고 기다리세요. 사돈이 도박장에서 내 피 같은 대출금 날린 증거, 제가 쥐 잡듯이 다 수집하고 있으니까요. 당신들 다 지옥으로 보내줄게. 안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찻잔을 든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최말수는 서류에 찍힌 법원 도장을 보고는 뒤로 넘어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정희는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시어머니에게 침을 뱉듯 차갑게 뱉었습니다. 삼각김밥 2덩이 던져주셨죠? 그거 2,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 2,000원 딱 빼고 내 돈 3억, 이자까지 뼈저리게 다 받아낼 겁니다. 기대하세요. 식당 복도를 걸어나가는 정희의 등 뒤로 최말순의 찢어지는 비명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희는 비가 그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침내 잔인한 복수의 서막을 직감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이죠. 정희의 발걸음은 이제 절망이 아닌 단단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법원 접수증을 내던지고 식당을 빠져나온 정희의 뒤로 소금 뿌리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말순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식당 입구까지 쫓아나와 정희의 등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죠. 이 독한 년, 천벌을 받을 년,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잠이 올 줄 아느냐. 내 아비가 누워있는 꼴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려.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를 구두굽 소리만 내며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평온해야 할 카페 정희의 뜰 안으로 가죽 재킷을 입은 험상궂은 사내들이 떼거지로 들이닥쳤습니다. 안사돈의 아들이자 정가자인 광수가 이쑤시개를 딱딱 소리내며 씹으며 정희의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죠. 아줌마, 우리 엄마가 성격이 참 좋으셔. 좋게 말할 때 그 경매 서류 당장 취하하라는데 왜 이렇게 귀가 막혔어? 응? 죽고 싶어? 광수가 옆에 있던 원목 의자를 발로 걷어차서 박살을 내며 정희를 짐승처럼 위협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잡으려 하자 광수가 정희의 가느다란 손목을 부러뜨릴 듯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야, 경찰 부르면 내 새끼가 학교 가는 길에 무사할 것 같아? 내 눈앞에서 애 사진 한번 보여줘? 아주 예쁘게 웃고 있더라. 광수가 휴대폰 화면을 정희의 눈앞에 바짝 들이대며 이빨을 드러내고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희의 하나뿐인 아들이 학원 앞에서 친구와 천진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정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광수의 더러운 손을 뿌리치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우리 애 건드리면 내가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광수가 정희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차가운 벽으로 밀어붙이며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죽여버려. 네가
웃기지도 않네. 조용히 경매 취소하고 아파트 명의 우리 엄마 법인으로 넘겨. 안 그러면 내 친정 식구들 목숨도 장담 못하니까. 광수 일당이 침을 뱉으며 썰물처럼 빠져나간 카페 안은 깨진 컵과 엎어진 의자들로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먼지 구덩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학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당장 집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그 시각 최말수는 안사돈의 고급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안사돈의 손을 꼭 잡고 벌벌 떨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내 아파트 진짜 경매 넘어가는 거 아니지? 나 어젯밤에 무서워서 잠 한숨도 못 잤어. 며느리년이 보통 독한 게 아니야. 안사돈이 귀찮다는 듯 말순의 손을 털레털레 떼어내며 가짜 수익 배당 서류를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유 사돈, 나를 못 믿어요? 내일이면 상장될 주식이 수십억인데 그깟 헌 아파트 한 채가 문제예요? 내가 다 손 써뒀으니까 걱정 말고 고기나 드세요. 안사돈은 사실 말순에게 뜯어낸 돈을 이미 도박판에서 다 탕진하고 정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성인 후견인을 신청할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안사돈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정의가 미쳤다는 헛소문을 동네방네 퍼뜨리며 사설 구급차 업체에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죠. 정의는 퇴근길에 친정집 때문에 남의 돈 떼어먹은 도둑놈들이라는 시뻘건 페인트 낙서가 된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던 아버지는 광수 일당이 병실까지 들이닥쳐 행패를 부렸다는 소식에 급성 심근경색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정의가 넋이 나간 채 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분주하게 움직이며 코드 글루를 외치고 있었죠. 보호자님 비키세요. 환자분 심박수가 안 잡힙니다. 제세동기 가져와. 빨리. 정의가 중환자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사투를 벌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이때 최말순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정의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아, 내 아비가 저렇게 죽어나가는 게 다 시어머니 가슴에 못 박은 내 업보인 줄 알아라. 당장 고소 취하 안 해? 정의가 최말순의 손을 잇는 힘껏 뿌리치며 바닥으로 밀쳐버리자 최말순이 복도가 떠나가라 악을 쓰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좀 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려 죽이네. 경찰 불러. 당장 전현 잡아가라고. 안사돈은 이 소란을 틈타 정의의 등 뒤에서 광수를 시켜 정의를 어두컴컴한 병원 비상계단으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광수가 정의의 입을 거친 손으로 틀어막고 품 안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살짝 꺼내 보이며 귀에 대고 협박했죠. 여기서 조용히 지장 찍어. 경매 취하하고 모든 재산권 포기한다는 각서에 사인하라고. 안 그러면 내 아비 산소호흡기 떼는 건 일도 아니야. 정의가 눈을 부라리며 발버둥을 치다가 광수의 손등을 이빨이 박히도록 세게 깨물자 광수가 정의의 뺨을 고개가 돌아가도록 내리쳤습니다. 정의는 차가운 계단 바닥에 쓰러져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가방 속 USB를 손톱이 빠지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안사돈의 전직 비서가 몰래 건네준 그 USB에는 안사돈의 폰지 사기 전말과 더러운 비자금 내역이 낱낱이 담겨 있었죠. 광수가 정의의 가방을 강제로 뺏으려던 순간 병원 복도에서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며 보안 요원들의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비상계단에서 지금 무슨 일이야? 꼼짝 마.
광수가 입술을 씹으며 욕설을 내뱉고는 정희를 계단 아래로 밀쳐버리고 위층을 향해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정희는 계단 난간을 잡고 손을 벌벌 떨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입가에 흐르는 비린 피를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아버지의 심박수가 직선을 그리며 기계음이 귀를 찢을 듯 길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정희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병실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가슴 속에는 슬픔보다 더 깊고 시퍼런 자비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분노가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목숨줄을 내놓고서라도 저 추악한 괴물들을 반드시 파멸시키겠다고 정희는 하늘을 향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중환자실 앞 복도는 코를 찌르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가 천운으로 고비를 넘겼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야 벽을 짚고 간신히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죠.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절도 있게 들리더니 훤칠한 키에 남색 정장을 칼같이 차려입은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사내가 정희의 앞에 멈춰서서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러운 듯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정희를 불렀습니다. 박정희 누님, 혹시 저 기억하시겠어요? 10년 전 공부 가르쳐 주셨던 이준혁입니다. 누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정희가 초점 없는 눈으로 사내를 한참 올려다보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사내의 이름을 간신히 불렀습니다. 준혁이? 네가 정말 그 준혁이니?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야. 네가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정말 너니? 준혁은 정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옆에 서 있던 수행원에게 눈짓을 보내 복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게 했습니다. 누님 소식 듣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받은 그 큰 은혜, 이제야 갚을 기회를 주시는군요. 이제 걱정 마세요. 준혁은 정희를 병원 내 안전한 접견실로 안내한 뒤 안사돈과 광수 일당의 더러운 범죄 기록이 담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누님. 제가 이미 특별팀을 꾸려 안사돈의 가짜 투자 조합이랑 그 뒤를 봐주는 사채업자들까지 싹 다 밟아뒀습니다. 법대로 아주 박살을 낼 겁니다. 정희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비서에게 받은 USB를 꺼내 준혁에게 건네며 그동안 짐승처럼 겪은 수모를 복물 터지듯 쏟아냈죠. 준혁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더니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청 김 검사님, 나 이준혁입니다. 지금 바로 안사돈 명의로 된 모든 계좌에 대해 긴급 동결 요청합니다. 증거는 여기서 다 넘기겠습니다. 한편 그 시각 안사돈은 공항 귀빈실에서 위조 여권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고시원에 있는 말순에게 마지막 독촉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지금 당장 남은 전세금 2억만 내 계좌로 보내요. 이거 강남 땅 잔금 처리 안 하면 지금까지 넣은 돈 10원짜리 하나 못 찾고 다 날아가요. 말수는 좁아터진 고시원 방에서 손을 벌벌 떨며 아들 성철을 옆에 앉혀두고 정희 몰래 빼돌린 전세 자금을 안사돈의 계좌로 몽땅 쐈습니다. 성철이 휴대폰 송금 버튼을 누르며 말순의 눈치를 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정희가 이 사실 알면 우리 진짜 다 죽는 거 아냐? 나 무서워 죽겠어. 말순이 성철의 등짝을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때리며 욕심에 눈이 먼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등신아, 안사돈만 믿으면 우리 다음 달에 강남 건물주 된다니까.
정희 그 독한 년은 이제 우리 상대도 안 돼. 너 나가리 닥치고 있어. 하지만 송금이 완료된 직후 말순의 휴대폰으로 안사돈의 번호가 아닌 정희의 서슬 퍼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희가 옆에 서 있는 준혁의 신호를 조용히 받으며 이전에 본 적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안사돈한테 보낸 그 2억이 어머니의 마지막 전 재산인 거 아시죠?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서 깡통 찰 준비나 하세요. 내 돈 도둑질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말순이 당황해 전화를 끊고 안사돈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지금은 통화할 수 없어라는 기계적인 음성뿐이었죠. 정희는 준혁과 함께 남편 성철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내어 안사돈이 성철을 사기죄의 독박을 씌우려 한 은밀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철은 안사돈이 자신을 멍청해서 쓰기 좋은 바지사장이라 비웃는 녹취록을 듣고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한 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감옥 가기 싫어. 정희는 성철의 더러운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시어머니의 비밀 금고 열쇠와 안사돈의 도피 자금이 어디로 숨었는지 당장 내놓으라고 호통쳤습니다. 준혁은 성철이 겁에 질려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공항공사보안팀과 공조하여 안사돈의 출국 길을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원천 봉쇄했습니다. 공항 출국장 입구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쥐새끼처럼 도망치려던 안사돈의 앞을 정희와 준혁 그리고 건장한 수사관들이 가로막았죠. 정희가 안사돈의 얼굴 앞에 법원에서 각 발급받은 긴급 체포 영장을 들이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강남 건물주 시켜준다더니 공항 밥 먹게 생겼네요. 어디 한번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도망가 보시죠.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수사관들이 안사돈의 얇은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자 안사돈은 비명을 지르며 정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질구질하게 늘어졌습니다. 정희 씨, 내가 잘못했어. 돈 다 돌려줄게.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죽어. 여기서 죽는다고. 정희는 안사돈의 손을 구둣굽으로 가볍게 밀어내며 준혁이 내미는 서류에 당당하게 승리의 서명을 마쳤습니다. 시댁 아파트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과 함께 말순에게 넘어갔던 모든 자산의 동결이 완벽하게 완료되는 통쾌한 순간이었죠. 정희는 곧장 병원으로 돌아가 의식을 간신히 회복한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이제야 비로소 막혔던 숨이 탁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뒤 오후 정희는 시어머니가 쫓겨난 자신의 집 현관 앞에 서서 도어락 번호를 자신의 생일로 힘차게 다시 바꿨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정희는 주인 없는 텅 빈 거실을 향해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위풍당당하게 선 정희는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시어머니 최말순의 대형 초상화를 거칠게 떼어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유리 액자가 비명을 지르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지만 정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여러 번 들리더니 문을 부술 듯 쾅쾅 두드리는 투박한 소음이 정적을 깨뜨렸죠. 야, 박정희, 너 당장 문 안 열어? 내 집에서 지금 네가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야. 이거 안 열어. 최말순이 밖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정희는 아주 여유롭게 리모컨을 들어 벽걸이 대형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 뉴스에서는 안사돈이 수백억대 사기 혐의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죠.
정희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며 스피커 버튼을 누르고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고 계세요? 이 집, 아까 오전에 법원 집행관들이 다녀가서 이제 제 명의로 완전히 넘어왔다고요.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가시죠. 최말순이 인터폰 카메라에 핏발선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침을 튀기며 짐승처럼 악을 썼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겠다는 거냐?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아, 당장 문 열어. 내 옷이랑 가방 다 내놓으란 말이야. 정희가 현관문을 아주 살짝 열어 튼튼한 안전고리를 걸고는 최말순의 코앞에 종이 한 장을 팔랑거리며 내밀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강제 퇴거 명령서와 최말순이 그동안 도둑질하듯 가로챘던 돈들의 상세 내역서였죠. 어머니가 저한테 차가운 삼각김밥 던져주셨을 때 그러셨죠? 2,000원이면 충분하다고. 그 2,000원 딱 빼고 어머니가 날린 내 피 같은 돈 3억 그리고 이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10원도 안 빼고 다 청구할 거예요. 감옥 가기 싫으면 몸만 나가세요. 최말순 뒤에서 눈치를 보며 서성이던 남편 김성철이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정희의 손을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정희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우리 엄마가 노망이 나서 그래. 응? 일단 문 열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나 배고파 죽겠어, 정희야. 정희가 김성철의 더러운 손을 소름 끼친다는 듯 세차게 뿌리치며 이혼 확정 판결문을 가슴팍에 팍 밀어 넣었습니다. 김성철 씨, 당신 짐은 이미 다 싸서 복도 끝 쓰레기장 옆에 내놨으니까 그거 들고 어머니랑 같이 고시원으로 가든 말든 맘대로 하세요.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복도 끝에는 정말로 검은 쓰레기 봉투에 아무렇게나 담긴 김성철의 옷가지들과 최말순의 때 묻은 가방들이 흉하게 널브러져 있었죠. 최말순은 자신의 명품 가방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복도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이 꼴을 구경하며 손가락질을 하자 최말순의 얼굴이 터질 듯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뒤로하고 문을 쾅 닫은 뒤 자신의 카페 정희의 뜰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카페 입구에는 다시 정상 영업이라는 큼지막한 팻말이 걸렸고 기다리던 단골 손님들이 정희를 환영하며 화사한 꽃다발을 건넸죠. 정희는 그동안 마음고생한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두툼한 돈 봉투를 하나씩 전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나 믿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건 그동안 못 드린 보너스니까 이번 달 집세랑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우리 다시 힘내봐요. 직원들이 감동의 눈물을 훔치는 사이 정희는 카페 주방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만든 이 도시락은 예전처럼 무시당하는 음식이 아니라 사기 피해를 본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무료 급식으로 정성껏 배달되었습니다. 오후 늦게 정희는 준혁과 함께 서늘한 교도소 면회실을 찾아 유리창 너머로 푸른 수의를 입은 안사돈을 마주했습니다. 화려했던 안사돈은 온데간데 없이 푸석푸석한 얼굴로 정희를 보자마자 유리창을 깨져라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돈 어떻게든 다 갚을게, 진짜야.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안 돼? 나 여기서 못 살아. 정희가 미리 준비해온 차가운 편의점 삼각김밥 한 덩이를 유리창 앞에 툭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돈 어른, 배 많이 고프시죠? 이거 드시면서 제가 그 비 오는 날 편의점에서 느꼈던 그 시린 밥알 맛 좀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당신한테
딱 어울리는 음식이니까. 안사돈이 삼각김밥을 보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자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돌아오는 길에 친정 아버지가 계신 병원을 찾아 화사하고 향기로운 꽃바구니를 침상 옆에 조용히 두었죠. 아버지가 딸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냐고 힘겹게 묻자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 테라스에서 정희는 준혁이 정성껏 따라주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누님,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세상 같네요. 그동안 그 독한 인간들 사이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하십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정희는 깊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속 응어리를 뱉어내듯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마누라도 아닌 박정희로 사는 건 지금부터니까. 나 잘 지켜봐줘. 정희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억울한 상처 대신 자신감 넘치는 강한 빛이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고함도 누구의 구박도 없는 집에서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던 정희는 카페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유리 파열음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다음 날 오후 평화롭기만 하던 정희의 뜰 안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무리지어 들이닥쳐 손님들을 밖으로 거칠게 밀쳐냈죠. 조직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흉터 많은 사내가 정희의 카운터 앞에 걸쭉한 침을 뱉으며 안사돈의 장부가 든 USB를 내놓으라고 비열하게 협박했습니다. 아줌마 안사돈이 관리하던 우리 회장님 비자금 장부 말이야. 그거 어디 있어? 좋게 말할 때 넘기지 그래. 내 인내심 바닥나기 전에. 사내가 휴대폰을 꺼내 정희의 어린 아들이 학교 정문을 혼자 나서는 실시간 영상을 코앞에 들이대자 정희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너희들 미쳤어. 우리 애 건드리면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정희가 비명을 지르며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사내가 정희의 가느다란 손목을 으스러지게 꺾어쥐고 차가운 바닥으로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가슴을 예리한 칼로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숨이 턱 막혀오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죠. 응급실로 급히 실려간 정희는 스트레스성 신부전 합병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최말수는 낡은 고시원 방에서 짐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와 세상천지 불쌍한 시어머니인 척 연기를 하며 간호사들을 속였습니다. 아유, 우리 불쌍한 며느리 어쩌나. 내가 병간호할 테니까 다들 좀 나가봐요. 우리 둘이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요, 선생님. 최말수는 병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는 정희의 가방을 샅샅이 뒤져 집 열쇠와 금고, 인감도장을 찾아내어 미리 준비해온 가짜 유언장에 정희의 손가락을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야, 박정희. 너 죽으면 이 집이랑 재산 다 우리 성철이 거니까 군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라. 이게 다 네가 시어머니 구박한 천벌이다. 이년아. 정희는 의식이 혼미한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그 추악하고 끈적한 손길을 고스란히 느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었죠. 남편 김성철은 정희의 지갑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유흥가를 전전하며 하룻밤에 수천만 원을 탕진해 정희의 수술비 결제가 되지 않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병실로 찾아와 보호자라는 김성철이 연락도 안 되고 수술비가 미납되어 수술 일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채 조직은 병원 보안 요원들을 돈으로 매수해 준혁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정희의 산소 호흡기 조절 밸브를 살짝 잠그며 장부의 위치를 대라고 귀에 대고 압박했죠. 정희는 바로 옆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가냘프고 힘겨운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채 조직 우두머리가 다시 병실에 몰래 침입해 정희의 가느다란 목을 조르며 USB 비밀번호를 대라고 마지막 소름 끼치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심박수 측정기가 B- 소리를 내며 위험 신호를 요란하게 알리는 순간 정희는 마지막 남은 온 힘을 쥐어짜 침대 밑에 숨겨둔 특수 구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희가 온 힘을 다해 누른 비상 버튼이 복도가 떠나가라 요란한 경보음을 울리자마자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보안 요원 복장을 한 준혁이 번개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준혁은 정희의 연약한 목을 조르던 사내의 팔을 순식간에 낚아채 바닥에 맺히고 뒤따라온 건장한 수사관들과 함께 사채 조직 일당을 단숨에 제압했죠. 병실 구석 꽃바구니 속에 은밀히 설치된 소형 카메라에는 조직 우두머리가 정희를 협박하고 산소호흡기까지 건드리며 살해하려 했던 모든 추악한 과정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곧장 정희의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미리 대기시켜둔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 팀을 긴급 호출해 멈춰가던 정희의 심장 박동을 다시 힘차게 살려냈습니다. 누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발요. 5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한 정희는 병실 밖 복도에서 차가운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최말순과 마주했습니다. 최말순은 정희가 사경을 헤매는 사이 집에서 훔친 폐물과 현금 뭉치를 가방 가득 담아 도망치려다 준혁이 미리 배치한 잠복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죠. 준혁은 최말순이 정희의 손가락을 강제로 눌러 지장을 찍으려 했던 그 더러운 가짜 유언장을 정희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말순 씨, 당신이 저지른 짓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존속살해 예비죄입니다. 이제 남은 평생은 감옥에서 속죄하며 사세요. 그게 누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남편 김성철 역시 정희의 카드로 강남 유흥가에서 수천만 원짜리 술판을 벌이다가 카드 결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정희는 산소호흡기를 벗고 준혁이 가져온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며 사채 조직의 배후인 거대 비자금 세탁처의 전말을 검찰에 낱낱이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채 조직에게 몰수된 막대한 범죄 수익금 중 일부가 정희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금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즉각 지급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정희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옆 병실에서 딸 걱정에 눈물 찢던 아버지를 최고급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기고 정성 어린 간호와 의료진을 붙여 기력을 빠르게 되찾게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난동으로 폐허가 되었던 카페 정희의 뜰은 정희의 복귀 소식에 단골 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청소 도구를 들고 찾아와 반나절 만에 새 단장을 마쳤죠. 최말수는 유치장 쇠창살을 붙잡고 정희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었지만 정희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고소장 뭉치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던져준 삼각김밥 기억하시죠?
감옥밥이 그것보다 맛있을 테니 부디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성철 역시 모든 친권을 박탈당하고 평생 정의와 아이 근처 1km 이내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법원의 엄중한 판결문을 받은 뒤 먼 섬마을로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정의는 병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모진 시련들이 오히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으로 만들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의의 눈앞에는 어둠이 아닌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눈부신 새로운 인생의 서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화사한 개나리색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정의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박정희 시니어 자립 재단 개소식 단상 위에 위풍당당하게 섰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이 부시게 터지는 가운데 정의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면서도 울림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여러분,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는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제 이름 석자로 다시 서는 오늘, 저는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강연장에는 정의의 용기 있는 행보에 감동한 수백 명의 시니어 여성들이 모여 기립박수를 보냈고 정의는 그들의 뜨거운 눈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읽었습니다. 카페 정의의 뜰은 이제 사기 피해를 보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직접 운영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나눔의 일터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정의의 아버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카페 정원의 푸른 꽃나무들을 정성껏 가꾸며 손주와 함께 마당에서 술래잡기를 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죠. 교도소 차가운 독방에 수감된 최말수는 매일같이 정의에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면회 와달라고 비굴한 사죄 편지를 쓰지만 정의는 그 편지들을 단 한 통도 읽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그 편지들을 따로 모아 재단 안에 마련된 고부 갈등살의 전시관에 기증하며 잘못된 가부장제의 업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알리는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메인 빌런이었던 안사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를 치려다 발각되어 자신이 괴롭혔던 피해자들에게 둘러싸여 평생 참회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이혼 후 되찾은 법적 자유를 바탕으로 아이의 성본 변경 절차를 당당히 마쳤고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박정희라는 이름의 당당한 가주가 되었죠. 준혁은 재단의 상임 변호사로서 정의의 곁을 그림자처럼 든든하게 지켰으며 두 사람은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 인생 최고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정의는 자신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생생하게 담은 책 삼각김밥은 다이아몬드가 되었다를 출간하여 시니어 부문 베스트셀러 1위 작가로 우뚝 섰습니다. 썸마을로 쫓겨난 전 남편 김성철은 매달 막노동으로 번 푼돈을 속죄의 의미라며 보내오지만 정의는 그 더러운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노숙자 쉼터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정의는 매년 손주의 재롱잔치 날이 돌아오면 예전의 상처를 떠올리는 대신 전국의 보육원 아이들을 카페로 초청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뷔페 파티를 열어주었죠. 거울 속의 정의는 이제 얼굴에 주름조차 훈장처럼 느껴지는 아름답고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나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습니다. 정의는 시댁의 빚을 갚느라 꿈도 못 꾸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품에 안고 활기차게 캠퍼스 교정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정의는 푸른 바다가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카메라는 환하게 웃으며
지평선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정의의 뒷모습을 비추었고 당신의 노후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라는 자막이 흐르며 끝을 맺었습니다. 정의가 예전에 길바닥에 던져졌던 그 차가운 삼각김밥이 찬란한 보석가루가 되어 하늘로 흩날리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박정희 씨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정희 씨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댁의 빚을 갚으며 자신을 지워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쓰레기통에 처박힌 도시락과 차가운 삼각김밥 한 덩이였죠. 사람을 돈으로 금 나누고 며느리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했던 시어머니와 안사돈의 말로는 결국 차가운 감옥과 고독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3억 원이라는 돈과 아파트 한 채가 아닐 겁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박정희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서게 된 그 자존감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정희 씨처럼 묵묵히 참고만 계신 분이 있나요?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를 지키는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노후의 평화도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오늘 정희 씨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이 올라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은 필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좋아요,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